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이양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5강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해입니다. 이번 시간도 어김없이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자, 5강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자동차는 구성이 중요하죠. 예,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최종적으로 자율주행 실용화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강 학습 목표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 개념과 레벨 이해하기에서 기술과 부품, 기술별 소프트웨어 수요,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수준 알아보고 자율주행 실용화 현황을 알아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간단합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 이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게 스스로 가려고 그러면요. 스스로 사물을 뭔가 인식을 하고요.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되겠죠. 바로 그런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거를 좀 봤을 때 우리가 영어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autonomous. 이것도 있고 자동차를 우리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오토모빌이라고 그랬죠. 왜 오토가 들어가느냐? 기존은 차를 누가 끌었어요? 말이었죠. 예, 맞습니다. horseless. 그런 개념에서 이제 오토모빌이 나오고요. 이제는 이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람이 운전을 안 하는 시대가 와서 autonomous vehicle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지능형 자동차다, 스마트카다, 거의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모든 거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정보통신 기술이 있고요. 거기다 추가로 뭐예요? 외부와 통신을 해서 차가 굉장히 지능적이고도 똑똑해지는 차가 있어요. 요거는 현재도 끊임없이 진행형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율주행이든 아니든 현재 많은 ICT 기술, 즉 정보통신 기술들이 결합이 되면서 갈수록 차가 똑똑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개념이 지능형 자동차다 또는 스마트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요 지능형 자동차와 스마트카의 최종 완결판, 뭐 1차적 완결판이라고 얘기할게요. 예, 뭐 어떻게 기술이 더 변하고 어떤 기술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1차적 목표가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토메이티드 비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자율협력형 차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뭐냐? VTX라고 돼 있네요. 이건 vehicle to everything입니다. 무엇과도 통신을 하면서 커넥티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협력을 하는 차를 오토메이티드라고 하고요. 또 무인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는 자율주행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있냐 없냐 하는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즉 자율주행이 가장 많이 발전을 하면은 운전자가 아예 없고 경우에 따라 운전석이 아예 없겠죠. 네, 완전 로봇, 무인으로 운행하는 차를 무인 자동차라고 일컫습니다. 결국 이 모든 개념에는요, 이 모든 개념의 목표나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도적 차원의 자율주행 개념을 보자 그랬는데 왜 갑자기 제도가 튀어나옵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는요, 철저하게 제도와 뗄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아, 안전 기준이나 또 어떤 규격이나 어떤 표준이나 그러한 것들을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제도로서 정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요, 우리가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향후에 이 인프라하고 관계되는 거,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왔을 때 보험이나 뭐 교통체계나 기타 등등등으로 이 제도와 연계가 돼서 그렇게 안정화되고 실용화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분야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작년이죠. 1월에 세계 최초로 부분 자율주행차, 즉 레벨 3 뒤에서 배웁니다. 다음 장에서 안전 기준을 제정하고 작년 7월부터 자동차로 유지 기능을 탑재한 레벨 3 자율차 출시 판매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직까지 실용화돼 있습니까?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경우는
없고요. 현재까지는 시험 운행 또 뭐 실증 테스트 이런 거용으로 지금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법은 요 밑에 있죠.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운전자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고, 그렇죠. 사고가 안 나면 운전자나 보행자 다 사고가 안 나겠죠. 그 다음에 교통약자들의 이동 장벽을 제거하며 교통 정체를 완화시키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게 자율주행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볼 게 교통약자가 누굴까 한번 볼까요? 이 교통에 있어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좀 평등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누구의 대표적 케이스가 우리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아, 장애인분들께서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아직도 굉장히 불편한데 전에는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향후 자율주행이 이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실증 사업에도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노력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은 뭐예요? 운전을 직접 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먼저 적용시킨 거로 많이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건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개념에는요, 현재 내연기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우리가 배웠죠? 아다스, 뭐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있으면 자율주행의 개념, 레벨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의 레벨, 자꾸 레벨 그러는데 도대체 레벨이 뭡니까? 자, 제로네요, 제로. 이건 뭐예요? 전통적인 자동차 운전이에요, 운전. 이건 100% 이제 이 운전자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슬 운전자가 편해지는 쪽으로 갑니다. 편해진다는 건 뭐예요? 운전하기도 편하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안전이란 개념이 들어가요. 우리가 급브레이크나 또 속도 조절을 못해서 나올 수 있는 사고 같은 거를 이런 첨단 기계 장치로 의해서 보조를 통해서 그 사고를 줄이고 또 안전을 더 향상시키는 그러한 기능들이 붙으면서 이제 레벨이 슬슬 올라가죠. 레벨 1을 볼까요? 여전히 운전자가 운전합니다. 그런데 순항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차로 이탈 경보 장치, 긴급 제동 장치 등등등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순항 제어 장치, 이건 지금 요 정도는 레벨 2까지죠. 현재 지금 신차에도 많이들 옵션으로 장착을 하고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순항 제어 장치는 뭐냐 하면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면서 앞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속과 감속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순항 장치, 순항 제어 장치고요. 다음에 차로 이탈 경보 장치. 우리가 차로를 따라 쭉 가죠. 근데 뭐 사고가 왜 나요? 나도 모르게 차로를 이탈했고 옆에 온 차가 부딪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 차로 이탈을 경보하는 장치도 지금 돼 있고요. 긴급 제동 장치. 예를 들어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회전하는 어딘가 이렇게 커브길을 가다가 갑자기 뭔가 서 있어. 그때 그것을 인지를 하고 긴급 제동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비상 자동 제동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긴급 제동 장치 이런 것들이 지금 장착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로 갑니다. 레벨 2는 위에 있는 지금 레벨 1에 있었던 그 기능들이 좀 더 인공지능이 가미가 되면서 물론 제한적이지만요. 좀 더 고도화돼 있다. 더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여기 검은 글씨가 있네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고속도로는요. 신호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건널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니까 일정 구간 내에서 일정한 차로에 입력을 한 상태에서 얘가 알아서 쭉 안전하게 달리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걸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라고 하고요. 이게 장착이 되면서 레벨 2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레벨 2는요. 웬만한 신차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옵션 부분으로
많이 장착이 됐고 지금 거의 보편화가 지금 슬슬 되어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레벨 3가 되네요. 레벨 3는 뭐냐? 조건부 자동화입니다. 조건부 자동화. 이건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돼 갔고요. 가장 큰 차이부터 얘기할게요. 바로 레벨 2보다는 뭐가 있어요? 도심주행 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고 자동 차선 변경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하고 달리 일반 도로는 뭐예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신호등, 건널목, 갑자기 옆에 오토바이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뭐 경우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 인공지능이 레이더, 다음에 카메라, GPS 등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이게 좀 더 인텔리전트, 좀 더 운전대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레벨 3부터를 우리가 흔히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는 정비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선언된 특히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하면서 레벨 3라고 아직 선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보편화되려면요. 여기에 주로 뭐라 그럴까? 보험이나 나머지 기타 어떤 제도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게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한 가지 제가 보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율주행 첨단 안전장치들 쭉 있죠. 이게 종방향이란 건 차량 앞뒤로 작용하는 기능을 가진 거. 그 다음에 횡방향, 이거는 차량 옆으로 좌우로 기능을 가진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앞뒤로는요 주로 일정적인 속도나 거리나 또 앞에 어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인지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옆으로는 소위 말해서 차간 거리 또 차로는요 여러분 앞도 있지만 옆으로 차로 이탈한다 또 차로를 변경한다 뭐예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안전과 관련되는 그러한 기능들을 얘기합니다. 자, 레벨 4를 볼게요. 아주 고도화 자동화입니다. 여기는 뭐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돼 있고요. 인공지능 레이더, 카메라, GPS 등을 이용하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거의 이제 레벨 4부터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가장 큰 건 뭐냐? 여기 검은 것이 있네요. 자동 발렛 주차를 한답니다. 이거 대단하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대형 식당 같은 데 보면 그 앞에 차를 딱 세우면은 발레 파킹 해주는 분들이 계시죠? 예, 이제는 얘가 정해진 계산에 의해서 주차장에 얘가 발레 파킹해요. 그래서 그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파트나 또는 커다란 호텔 같은 데는 또 요새는 뭐 웬만한 오피스가 다 그렇죠. 주차장에 정해진 위치가 있고 주차장 위치가 주차할 수 있으면 그 위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이런 것들과 통신을 통해서 나는 현관 입구에 내리고 얘는 알아서 천천히 그쪽으로 가갖고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도화 자동화, 즉 레벨 4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 5,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인 자동차가 가능한 거죠. 운전자가 아예 없어 지금 보세요. 비어 있죠. 이렇게 되면 아마 운전자 좌석이나 운전대도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어쨌건 인공지능과 판단을 하는데 이때는 역시 뭐예요? 검은 글씨로 무인 자동차로 돼 있죠. 요게 레벨 5입니다. 그럼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우리가 레벨 3에서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을 정의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 아니라도 기존 자동차에 첨단 안전장치가 장착이 되면 레벨 1, 레벨 2 정도의 자율주행 수준이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3, 물론 운전자가 타고 있습니다만은 이때부터는 자율주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운전자가 별로 할 게 없어. 왜? 긴급한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나 뭐요? 차가 고장 나서 정상적인 작동을 안 했을 때 운전자가 이제
통제를 하고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이제 레벨 4 이상은 뭐냐?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이때 사실 운전자는 있어도 거의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제 파킹 같은 건 이제 맡겨버리는 거. 다음에 레벨 5가 되면 사람이 없어. 무인 자동차가 되고 이때부터 로봇 셔틀이나 뭐 로봇 택시 같은 것들이 이제 다니게 되겠죠. 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자율주행 가기 전에 제가 운전자예요. 운전자예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전방 열심히 봐야죠. 뭐예요? 왜? 위험 상황이나 또 속도나 앞차와의 거리나 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이러한 것들을 뭐예요? 보려고 하죠. 왜 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앞에 차가 속도가 줄여요. 그럼 나도 속도를 줄여야 돼야 말해야 돼. 왜요? 줄여야 돼요. 그 뭐 피해 간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속도를 줄여야죠. 그죠? 안전운전 하세요. 예. 줄인다는 건 뭐예요? 뭔가 줄여야 된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이 있고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밟아야 되죠. 그건 뭐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도 인지, 판단, 제어라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관계되는 거 볼게요. 그게 바로 주행 환경 인식, 인지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행 각종 센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이 센서의 세부적인 기능은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치, 지도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 되죠. 우리 인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경기대학교 학교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요? 뭐 천안으로 간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런 위치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인지를 위해서는 통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VTX를 통해서 차량 목적지 또는 가면서 가는 와중에 교통 인프라들 또 다른 차 이런 것들과 교신을 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지하는 과정에 이쪽으로 통신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우리가 봤어요. 그럼 어때요? 판단해야지. 그게 뭐예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주로 판단하는 기술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제어 시스템이에요. 제어 시스템. 내가 이제 제어라는 게 이게 볼게요. 이 판단이라는 건 여러분들 운전자의 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해가면서 판단도 하고 뭐 새롭게 학습도 하겠죠. 쉽게 얘기할게요. 자주 가는 길은 내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주행 속도나 경로 이런 것들에 판단하는 기술에 관계되는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건 뭐냐? 인포테인먼트형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 여기서 인포테인먼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포메이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예요. 우리 엔터테인먼트를 잠시 접어준다 하더라도요. 인포메이션, 각종 차량 외부, 또 내가 가고 있는 경로, 쉽게 말해서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또 뭐 돌아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판단했어요. 이제 브레이크 밟아야죠. 뭐예요?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차량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해서요. 제어 기술인데 주로 이제 여기는 제어 장치들이 있죠. ECU라고 있는데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구동되는 거죠. 우리가 내연기관에서도 배웠어요. 조향, 현가, 제동, 뭐 내장. 그다음에 공조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제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의 구성은요. 인지, 판단, 제어라고 이해하시고요. 여기는 인식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게 통합돼서 운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별 소프트웨어 수요인데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부분별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얘가 들어가고 또 얘가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다입니다. 라이다는 고출력의 펄스 레이저를 사용해서 거리 정보를 획득하는데요. 펄스 레이저를 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만큼 멀리 있는지 이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호 처리를 일을 해야 되겠고요. 또 얘가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평면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일정 거리 바깥을 본다는 건 입체적으로 보고 있죠. 우리도 눈으로도. 그죠? 건물도 있고 움직이는 차도 있고 뭐 옆에 자전거도 있고 뭐예요. 그래서 3D 데이터를
수집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소요가 되고요. 다음에 레이더. 레이더는 여러분들 말할 것도 일반 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공이나 뭐 이런 데 레이더 똑같습니다. 전자파를 발사해서 거기에는 그 소요 시간하고 주파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거리나 속도를 탐지하는 거죠. 이것도 뭔가를 쏴야 돼요. 뭐예요? 신호 처리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OS입니다. 운영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프트웨어 수요가 또 있고요. 카메라인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내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뭐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카메라하고 다릅니다. 상당히 고도화, 그러니까 성능이 고성능 카메라가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차선이나 표지판, 신호등 이런 정보를 판독할 수 있고 또 앞에 있는 모든 물체, 즉 뭐예요? 차 안의 모든 물체를 얘가 인지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이 굉장히 정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카메라가 왜 중요하냐? 이게 사람이냐 마네킹이냐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형태적으로 보면 뒤를 봤어요. 뒷모습 봤어. 여러분들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신호 처리나 영상 처리, 영상 인식 시스템 등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거기에 또 소프트웨어는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카메라가 야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이트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학생들 아시겠지만 전방 같은데 밤에 이렇게 야광 투시 카메라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같이 이것도 좀 더 고도화된 그런 다기능의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자, 기타 GPS 기술 당연히 필요하죠. 왜?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실시간 지역 정밀 지도 구축 및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중요하죠. 다음에 V2X 통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등등등에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통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주행을 해봅시다. 이제 제어를 해야죠. 주행이란 건 뭐예요? 운전한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이 제어 시스템, 운전 시스템을 보시면 돼요. 누가? 사람 대신 해야 되니까 각종 이슈 및 모토 등을 자동차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기술. 그러니까 운전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어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중심축에 있는데 요거는 계속 지금 다음 강의에도 이게 되풀이 돼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게 장치가 돼 있지만 상당 부분 요거는요. 겉만 장치지 실제로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나 또 미들웨어 이 기기간 또 조정을 해야 됐다면 미들웨어가 들어가고 알고리즘 같은 게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제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수 한번 하고 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조하는 실증했던 실제 사례를 보셨죠? 거기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힘들었던 게 뭐라고? 제어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가 또 있네요. 주행하는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장 부품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걸 제어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차량용 OS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스마트폰 뭐 그 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에도 우리가 PC에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운영 체계, 즉 운영 소프트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산업의 생태계 더 나아가서 산업의 패권은 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뭐하고?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하고. 즉 안드로이드하고 어떤 운영 체계 또 아이폰은 어떤 운영 체계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폰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iOS를 쓰니까 이건 아이폰이고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쓰니까 안드로이드 폰이 되고요. 그 중에 안드로이드 폰에는 뭐요? 삼성도 있고 뭐 다른 기타 중국 제품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계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지금 현 이 시간에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용 O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거에 따라서 각종 앱들, 어플리케이션들이 달라지겠죠. 어쨌거나 이 주행에는 제어와 인포테인먼트가 있다. 그 다음에 제어. 여기는 이제 아까 전장에 하드웨어로 되어 있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한데 이 하드웨어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는 거죠. 그 중심에는 뭐냐? ECU가 있습니다. ECU. Electronic Control Unit. 이게 지금 내연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보통 평균 한 70개에서 100개까지, 물론 차의 어떤 규모나 등급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겠죠. 어쨌거나 이 ECU는 뭐냐? 각종 센서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의 움직임을 명령하거나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용량 고속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차는 실시간으로 굴러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아, 제어. 위에 있는 제어는 뭐고 이 이슈는 뭡니까? 위에 있는 이 제어 시스템은 이 모든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운전할 때 하는 거를 위에 있는 제어 시스템을 생각하고, 요 ECU는 개별 부품 또는 모듈에, 제가 분명히 몇 번 되풀이 얘기했죠. 전장화가 되면서 이게 단순 기계가 아니라 전기 전자장치가 되고 거긴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요구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수많은 이슈를 이게 만나서 단위 단위로 구성이 되고, 그거를 위에서 통합적으로 제어한다 그러면 여기는 각 단위별로 구성하는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액추에이터도 있죠. 액추에이터는 차량 운행하는, 기계적으로 운행하는, 그걸 구동한다고 그랬죠. 거기 하는 장치인데 여기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가 전기 자동차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죠. 기존 내연기관 같은 라디에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전기 전자화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발열되는 관리가 중요하고, 무조건 그게 열만 안 나오면 되느냐? 일정 정도 또 온도도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열 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열 관리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제어되는 부품을 얘기하고요. 그 외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통합 소프트웨어. 이렇게 복잡한 소프트웨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죠. 다음에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대시보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계기판 있죠. 자동차 계기판 이제 전부 다 웬만하면 터치로 다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어떤 패드가 도돌도돌 나온 버튼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쓰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계기판이나 더 나아가서 인포테인먼트에 관계되는 그러한 모든 작동 장치 디스플레이하고 거기서 터치를 하고 인간이 통제하기 위한 어떤 버튼 같은 것들이 이 대시보드화 되는 게 HMI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운전 전략도 중요하죠. 경로 생성하는 거. 왜?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하죠. 올림픽대로 탈래? 아니면 일반도로 탈래?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운행 조작 중요합니다. 회피나 차선 이 관리하는 것들. 차선 어떤 차선으로 가고 또 차선 또 이탈하고 뭐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운전자 상태 판단 및 제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직까지 레벨 3, 더 나아가서 레벨 4까지는요. 운전자가 비상을 대비해서 뭔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운전자 상태 판단과 제어가 중요한데, 그래서 혹자들은 그럽니다. 자율주행 되면 음주운전 이제 없어지겠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레벨 2, 4 아예 완전 무인차가 아닌 이상, 무인차란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승객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벨 4까지는 잠정적인 뭐예요? 대체 운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 음주운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미리 제가 예고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맞춤, 다음에 차량 인증 보안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건 내 차인데 내 말만 들어야지. 응? 어떤 도둑이 들어와갖고 차 훔친데 이러면 자율주차 차 훔치기 좋겠네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이 카드를 가지고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요새 시험은 다 버튼으로 끝나잖아요. 나만 또 우리 가족 또 내가 허용한 운전자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운전자 맞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는 차량 인증과 보안과 연계되어 있고요. 또한 이 보안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 있느냐? 그걸 또 넘어서는
통신 보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신 보안 그럼 해킹당하고 이런 걸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에 위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이 되겠네요. 네, 정확히 굴러다니는 소프트가 되는 거예요. 자, 자율주행 실용화 한번 볼게요. 이게 자율주행 실용화 되면 산업 기존하고 같을까요? 다르죠. 한번 봅시다.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부품도 우리가 배웠던 뭐예요? 내연기관 부품하고 확 달라지네요. 어이구, 이게 뭐 완전 이게 이 영화에 나오는 미래 어떤 그 공상 과학 소설에 나오는 차같이 그렇게 부품들이 바뀌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프트웨어하고 이 역할이 커질수록 물론 하드웨어 역할이 중요치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 역할이 극대화되고 거꾸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 자체가 일체가 돼서 하나의 시스템이 됩니다. 이게 시스템. 그래서 이 보시는 요러요러한 이 시스템들이 구동을 해야 되고요. 이 시스템이 작동되면요.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서비스들이 이렇게 막 튀어나옵니다. 뭐 자율주행 버스, 택시, 카쉐어링, 뭐 인공지능 비서까지 있네요. 뭐 등등 스마트폰. 사실 스마트폰이 이거 별개지만 또 자동차하고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마어마한 또 우리 생활의 변화를 갖고 올 것 같고요. 또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만나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자동차만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서 시스템만 생각했는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가 아,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 가는 거에서 한 배웠죠. 트랜지션, 전환이란 말씀 드렸죠, 제가. 이건 교통 물류 시스템이 바뀌고요. 사회, 생활.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행동이나 태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한 십몇 년 전, 여러분들 십몇 년 전에 몇 학년이에요? 생각나요? 예. 초등학생 정도 되나요? 예. 그때 우리가 쓰던 핸드폰이란 개념하고 지금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그 폰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그게 모이고 모이니까 사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요. 어마어마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회가 있기를 정말 응원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술 수준 한번 봅시다. 어, 궁금했죠? 예, 한번 볼게요. 크게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선도, 추격, 열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선도는 거의 탑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소 약간 앞서고 약간 뒤지고 있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5천은 있겠죠. 어쨌거나 탑 클래스에 들어간다는 분야고요. 추격은 앞서 있는 애들 100으로 봤을 때 한 80 또는 좀 따라갔다는 90 정도 보시면 돼요. 추격. 다음에 열이는요. 좀 그 이하에 이제 떨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다시 이야기를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도는요.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커넥티비티에선 통신 기술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탑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 특히 5G 물론 품질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LTE 초기에도 그런 얘기들 많았었어요. 그런데 일단 초기다 보니 이 보급 상용화가 일단 돼 있고 통신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에 와도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뭐예요? 네, 지하철에서 뭐 마음대로 스마트폰 하고 있고 와이파이 사용하고 있고 요즘 버스 타시면요 여러 공공 와이파이 다 됩니다. 뭐 이거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전기 자동차 부품 거기서도 핵심 부품이 뭐라고 그랬죠? 배터리라고 했죠. 사실 요거는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전 세계 배터리,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그한 반 정도 가까이 점유하고 있어요. 요 외에 이제 강자는 이 파나소닉이 있고요, 일본에. 다음에 중국의 카텔이라고 있어요. CATL이라고 합니다. 카텔이라고 있는데 걔네들이 있고 상당히 이건 강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적식 파워 스티어링, 파워 핸드, 우리가 운전대라고 얘기할게요. 여기는 만도가 세계 1위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다스나 인포테인먼트, 이것도 우리가 선도 그룹입니다. 특히 우리가 상당히 지금 아다스 같은 거는 애플이나 BMW, GM 등에 우리가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전자제품에 상당히 강하죠.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폰, 아이폰 다음으로는 뭐 다음 비슷하게는 안드로이드 편의 이 시장 점유율가 가장 높은 게 삼성 갤럭시죠. 그래서 스마트 기기가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들, 요 세 파트는 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격은요, 좀 한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이제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선도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들입니다. 이 센서가 우선 나오죠. 센서인데 요거는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를 해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반적인 센서 기술들은 우리가 탑에 와 있는데 뭐냐? 특정 기능과 꼭 필요한 특정 기능과 목적을 가진 센서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선진국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면은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상당히 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에 전자제어 장치, 자율주행 인지 제어 판단인데 요거는 국산화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한 6%밖에 안 되고 그런데 반도체 개발 기업 추격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자제어 장치에 관계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차량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왔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삼성 같은 경우 왜 차량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안 뛰어드느냐? 이 시장이 커질 때까지 왜 기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 팔로우하기 그거를 따라가기도 바빠. 그 우리나라 대부분 업체들이 그랬어요. 전자제어 장치 관계되는 핵심적인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기존 전자제품들 여기에 따라가기 바빠서 아직 뭐예요? 자동차 관련 이 전자제어 장치 시장이 전체 전자제어 얼마나 많이 자동차 외에 굉장히 많죠. 포션이 작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진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비율이 작아도 전환만 하면 돼요. 사실은 굉장히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사실 지금 준비만 하고 있고 그 시장이 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자제어 장치 우리가 추격을 하고 있지만은 뭐예요? 그러한 어떤 시장성이 더 커졌을 때 기존 전자제품들 전자 시장을 치고 올라왔을 때는 언제든지 전환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맵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비게이션 기존 굉장히 우리나라 잘 돼 있죠. 그게 이제 슬슬 이쪽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존 내비게이션에서 좀 더 정교하고 정밀한 뭐예요? 디지털 맵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추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열이는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볼게요.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만은 뭔지 모르게 예, 글로벌을 선도하는 표준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항상 쫓아가기 바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OS 분야 우리가 운영 체계를 쥐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죠. 예. 그다음에 미들웨어, 알고리즘 이런 거에서 아무래도 이 OS를 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뒷부분들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나 네이버, 서울대 등이 지금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하고 있고 데이터 수집 중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기술과 운영 체계를 어, 장악하는 거는 살짝 좀 다른 부분도 있다고 봐요. 뭐냐? 운영 체계의 장악은요, 이 기술 플러스 비즈니스 역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가 운영 체계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쉬운 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기술은 물론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이 OS 자체를 점유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별도로 그런 좀 역량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BMS인데 요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수의 엔지니어, 소수의 몇몇 기술 기업들만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업체도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요거는 분명히 열이지만은 이거는 우리만 열이가 아니라 정말 극소수에만 집중된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은 좀 더 확장돼 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다 보고, 그 몫은 누구?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이 열이라고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대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멀죠. 그래서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현재 상태에서는 열이지만은 기회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 자율주행 실용화 현황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정부가 한 1조 원 규모로 정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기관들, 제가 아는 업체들도 좀 들어가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 하느냐? 2025년에 완성을 하고 실증을 해서 2027년에는 레벨 4, 레벨 3가 아닙니다. 레벨 4예요. 기억나시죠? 레벨 4 7대 자율주행 공공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라고 정부가 지금 선언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7대 자율 공공 서비스 간략하게 볼게요. 교통약자 이동 지원입니다. 우리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여러분들 이런 지원하는데 자율주행. 또 그분들이 직접 운전대에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지금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수요 대응 대중교통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법적으로는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불러서 타는 택시 이걸 아직까지 수요 대응 대중교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죠. 어쨌거나 이게 뭐냐? 버스의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버스 정류장에 우리가 기다리죠. 그래서 앱으로 봐서 언제 올 것이다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갔는데 이젠 거꾸로 야, 몇 시야 여기까지 와라라고 이걸 지정을 합니다.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 모빌리티 온 디맨드라고 합니다. 즉 수요 대응형 모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온 디맨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도심보다는 여러분들 지금도 조금 외곽으로 가시고 시골로 가게 되면은요. 굉장히 그 버스가 자주 안 와요. 이게 좀 짜증이 납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때는 뭐냐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그 가까운 정류장에 제가 지정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와서 픽업을 해서 운행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요거 전 단계로 시골 어르신들에게 아마 충남에 걸 서비스하고 있는데 저가에 이 수요 대응형 택시를 공공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형태에서 몇몇 분들이 모여 탔을 때는 뭐 좀 승합차나 또 많을 땐 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운행을 자율주행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차는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서비스를 아마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쨌거나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전 시간에 그거 봤죠. 다양한 틈새 시장의 전기차들 기억나세요? 마찬가지로 도시환경관리, 청소차,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차, 음식물 쓰레기 처리차 등 요거는 제가 보기엔 빨리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어차피 정해진 경로로서 굉장히 저속으로 합니다. 이건 보통 시속 5km에서 10km 미만 천천히 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도 시범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전 지역으로 확산해서 자율주행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제가 가장 실용화의 앞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인프라 모니터링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요. 가다가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건 뭐예요? 맨홀 뚜껑 열려서 거기에 차가 떨어져서 사고 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에서 공사 구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프라 모니터링 여기서 통신으로 먼저 보내고 차가 인지해서 뭐예요? 이 길을 피해 간다든가 또는 또 뭐 감속한다든가 이런 거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긴급 차량 통행 지원이에요. 특히 구급차죠. 소방차나 구급차.
기존은 막 사이렌 울리면은 이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어요. 이제는 뭐냐? 미리 통신을 줘서 뭐 통신 신호 체계를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한다든가 또 이 차에게 줘서 뭐요? 이 차 자체가 자율주행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그러한 형태 서비스가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 예방 순찰 중요하죠. 지금도 뭐 경찰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물론 지금 CCTV가 있고 있어도 사고 예방 순찰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게 24시간 구석구석 돌아다니게 한다. 좀 더 안전해지겠죠. 거기다가 또 여기에 제 2차로 CCTV가 달아서 입체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걸 이게 제가 좀 설명드린 거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 이때의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또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러한 등등의 기회 등을 많이 이거를 레퍼런스 준거로 삼아서 한번 유심히 보시라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실정 추진 사례는요 너튜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죠. 제가 이걸 클릭해서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줌으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튜브에 연결을 하면 이 보안 때문에 이게 화면에 안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기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꼭 요거 한번 시청해서 한 3분짜리인데 광주에서 무인 청소차로 지금 실증 테스트 시범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는 이제 관제 시스템도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 할 때 이 관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인가에 대해서 요거 한번 동영상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했으니까 숙제 이제 해야죠. 뭘까? 이게 제가 항상 새로운 기술 나오면요. 이 기술이 도대체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인간이 지배하는 건가? 아니면 기술이 지배하는 건가? 이런 걸 제가 고민을 해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인간은 자율주행차를 통제할 건가? 또 자율주행을 얼마나 신뢰할 건가? 자율주행은 얼마나 효율적이고 인간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까? 자율주행의 한계는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왜 하느냐? 갑자기 무슨 철학 강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술은요. 효용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단계에서 기술의 발전의 방향과 우리가 필요한 기술과 또 바람직한 미래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항상 이 복잡한 기계나 어떤 기술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어떤 수요나 앞으로 미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의 레벨별 차이는 무엇인가? 레벨별 기술 장치에 대해서 더 찾아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더 찾아서 알아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요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부터 요거는 뭐냐?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스스로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학습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렇게만 알아보시고요. 다음에 자율주행 실용화의 해외 사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버드와이저죠. 갑자기 맥주 얘기 나오네요. 예, 그걸로 풀로 채워서 트럭으로 자율주행으로 미국 대륙 횡단을 한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이 Q&A 이건 역시 뭐예요? 예, 이메일로 저에게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참고 문헌이고요. 5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